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헐리우드의 전설적인 배우 비비안 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강렬한 열정과 치열한 삶, 그리고 숨겨진 고통과 비극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야말로 투사였습니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스칼렛 오하라 역할을 따내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고,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하기 위해서도 모든 걸 걸었습니다. 비비안은 뛰어난 교양과 세련된 취미를 가진 여성이지만 동시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야비하고 품위 없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그녀는 양극성 장애로 평생 고통받았습니다. 오늘 비비안 리의 강렬하고도 비극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13년 11월 5일 비비안 메리 하틀리라는 이름으로 태어나 헐리우드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되었죠. 비비안 리는 흔히 남부의 매력적인 여성으로 기억되지만 사실 인도 다르질링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스코틀랜드, 어머니는 아일랜드 출신이었죠.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일부 자료에 따르면 그녀의 어머니가 아르메니아계나 인도계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헐리우드에서 성공하기 위해 비비안 리는 자신의 다양한 배경을 철저히 숨겨야만 했습니다. 6살이 되던 해 부모님은 영국의 기숙학교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무려 2년 동안 어머니를 보지 못했죠. 어린 비비안은 부모님과의 거리감 속에서 친구들에게 자신의 꿈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언젠가 위대한 배우가 될 거야. 그리고 그 꿈을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헐리우드가 그녀에게 남긴 상처는 너무나도 깊었습니다. 1930년대 비비안 리는 허버트리 홀먼이라는 변호사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는 그녀보다 무려 13살이나 많았죠. 당시 비비안 리는 런던의 명문 왕립 연극예술학교에서 연기를 공부하고 있었지만 사랑을 위해 학업을 포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1932년 12월 20일에 결혼했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나이 차이와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이 결국 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죠. 그래도 그들에겐 몇 년간의 행복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0개월 만에 딸 수잔을 품에 안았으니까요. 하지만 돌아보면 딸 수잔이 태어났을 때 비비안 리는 겨우 19살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된 그녀는 배우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더욱더 치열하게 달려갔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야망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역할이라도 잡기 위해 어떤 일이든 서슴지 않고 모든 걸 걸었죠. 예를 들어 영화 Things Are Looking Up에서 단역을 맡았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저 한 줄의 대사였지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남편과 함께 로맨틱한 크루즈 여행을 즐기고 있었는데도 역할 제안을 받자마자 즉시 배를 떠나 촬영장으로 향했습니다. 비비안 리가 연기를 시작했을 때 그녀의 에이전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비안 홀먼이라는 이름으론 성공하기 힘들 거야. 에이전트는 그녀에게 여러 가지 이름을 제안했지만 하나같이 민망한 것들이었어요. 결국 비비안은 남편 허버트의 중간 이름에서 레이를 가져와 새롭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가진 비비안 리는 이제 헐리우드 정상에 오르기 위해 준비가 되었습니다. 1935년 드디어 큰 기회를 잡았습니다. 22살의 나이에 연극 The Mask of Virtue에서 대담한 역할인 앙리에트를 맡게 되었죠. 이 연극에서 그녀의 연기는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받았고 평론가들로부터도 극찬을 받았으며 비비안 리를 헐리우드의 정상에 오르는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이제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극 The Mask of Virtue에 출연하던 당시 비비안 리는 잉글랜드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의 배우 로렌스 올리비에가 출연하는 연극을 보러 갔습니다. 그녀는 이 연극 관람이 그녀의 인생 전체를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죠. 저 사람이 내가 결혼할 사람이야. 물론 여기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비비안 리는 이미 허버트 홀먼과 결혼한 상태였고, 둘째, 올리비에 역시 질 에즈몬드라는 배우와 결혼한 유부남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비안 리는 이런 장애물에 전혀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용감하고 대담한 여인이었거든요. 연극이 끝난 후 비비안 리는 로렌스 올리비에의 대기실을 몰래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소개하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고 대기실을 나서기 전 올리비에의 목에 키스를 남기고는 우아하게 걸어나갔습니다. 그 순간 올리비에는 그녀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The Mask of Virtue에서의 성공 이후 비비안 리는 곧바로 유명 제작자와 거대한 계약을 맺고 영화 Fire Over England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비비안 리의 커리어를 한 단계 끌어올린 작품이었지만 사실 그녀에게 더 큰 매력은 시나리오가 아니라 공동 주연 배우였죠. 그 주연 배우는 바로 로렌스 올리비에였습니다. 두 사람은 촬영장에서 열정적으로 가까워졌고 뜨거운 사랑에 빠졌습니다.
비비안 리는 연기뿐만 아니라 사랑에서도 누구보다도 대담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랑은 단순히 행복으로만 이어지지 않았죠. 비비안 리와 로렌스 올리비에는 결국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두 사람 모두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원하는 걸 막을 수는 없었나 봅니다. 올리비에는 비비안 리를 만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아내와 아들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배우자가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관계를 비밀로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비밀 연애라는 장벽도 두 사람의 열정을 막을 순 없었죠. 올리비에와 비비안 리의 사랑은 화면 밖에서도 불타올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편지들만 봐도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강렬했는지 알 수 있어요. 올리비에는 비비안 리를 귀여운 장난꾸러기야 라고 부르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욕망으로 가득 찬 내 사랑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심지어 올리비에가 비비안의 속옷을 입었다는 고백까지 했다고 하니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했는지 짐작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뜨거웠던 순간들도 오래 지속되진 못했습니다. 1937년 비비안 리는 세상을 발 아래 두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커리어는 상승세였고 옆에는 잘생긴 배우 올리비에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삶은 점점 어두운 그림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연극 햄릿에서 오피리아를 연기하던 중 심각한 양극성 장애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올리비에가 그녀의 대기실로 들어갔을 때 비비안 리는 갑자기 그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올리비에는 나중에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마치 스위치가 켜지고 꺼지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다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멈췄지요. 이 사건은 올리비에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비비안 리의 정신건강은 이후로도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비비안 리는 헐리우드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올리비에는 영화 폭풍의 언덕에서 남자 주인공 역할을 맡았고 비비안 리는 그의 연인 역을 연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감독은 비비안 리에게 조연 역할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비비안 리는 단호하게 말했죠. 올리비에의 연인 역을 연기하지 못한다면 아무 역할도 하지 않겠어요. 그녀의 대담한 태도는 결국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1937년 비비안 리는 발목 부상으로 침대에서 회복 중이었는데요. 그때 마거린 미첼의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소설에 푹 빠진 비비안 리는 이 소설이 영화화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에이전트에게 이렇게 말했죠. 스칼렛 오하라는 내가 맡아야 해요. 심지어 기자에게도 당당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스칼렛 오하라로 캐스팅된 셈이에요. 비비안 리는 이 역할을 위해 어떤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운이 좋은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싸웠고 그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강렬한 열정을 보여줬습니다. 연기력은 이미 정평이 나 있었지만 제작자 데이비드 오 셀즈닉은 그녀가 너무 영국적이라며 스칼렛 오하라 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비비안 리에게 부드럽게 거절 의사를 전달했고 그녀는 이 역할을 포기할 줄 알았죠. 하지만 비비안 리는 그를 크게 오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로렌스 올리비에가 있는 로스앤젤레스로 이사했는데요. 이는 단순히 사랑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셀즈닉에게 자신이 스칼렛 오하라 역할에 딱 맞는 배우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죠. 운 좋게도 셀즈닉의 형 마이론 셀즈닉이 올리비에의 에이전트였습니다. 마이론은 비비안 리를 데이비드에게 데려가며 비비안 리가 이 역할에 완벽하다고 직감하며 말했던 겁니다. 이후 스크린 테스트에서 놀라운 연기를 보여주며 감독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마침내 스칼렛 오하라 역할을 따내게 됩니다. 탈룰라 뱅크헤드, 조안 크로포드, 베티 데이비스, 그레타 가르보, 캐서린 헵번 같은 당대의 톱스타들과 경쟁했으며 전국적으로 진행된 오디션에 참가한 1,400명 이상의 여성들을 제치고 선택된 거였죠. 그만큼 이 역할을 따낸 건 엄청난 일이었고 비비안 리는 자신이 이뤄낸 성취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촬영장에서 겪을 고난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촬영은 말 그대로 악몽이었습니다. 제작은 몇 달 동안 계속 늘어졌고 비비안 리는 매일 16시간씩 혹독한 촬영을 견뎌야 했습니다.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고 하루에 담배를 4갑씩 피우며 버텼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촬영장의 상황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스튜디오는 감독을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무려 3명이나 교체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감독이었던 빅터 플레밍은 너무 지쳐서 자신의 차를 절벽에서 몰아버릴 생각까지 했다고 하니
촬영장의 분위기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짐작할 수 있죠. 배우들 역시 지쳐 있었습니다. 비비안 리와 클라크 게이블은 이 영화가 실패작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을 정도였습니다. 제작자 셀즈닉은 비비안 리가 스칼렛 오하라 역의 완벽한 배우라고 생각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였죠. 그는 비비안 리의 가슴이 작아 보인다고 판단했고 패드를 넣어 보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비비안 리는 테이프를 사용해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야 했다고 하니 그녀가 얼마나 굴욕적이었을지 상상이 가시죠? 두 번째 문제는 동료 배우 클라크 게이블보다 2배 가까이 더 많은 시간을 촬영에 투입했지만 5분의 1밖에 안 되는 출연료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요구와 긴 촬영 시간 속에서도 비비안 리는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그녀는 스칼렛 오하라를 생생하게 연기하며 이 영화가 역사에 남을 명작으로 자리 잡게 만들었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고된 촬영이 끝난 이후 비비안 리는 마침내 자신의 노력의 결실을 맛보게 됩니다. 영화는 당시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고 비비안 리는 단숨에 헐리우드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6살의 나이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거머쥐며 또 하나의 위대한 업적을 이뤘죠. 하지만 그녀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스카 수상은 배우에게 있어 최고의 영예지만 로렌스 올리비에에게는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아들 타르퀸에 따르면 올리비에는 단순히 질투를 느낀 정도가 아니었다고 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리비에는 비비안 리의 오스카 트로피를 들고 참지 못할 정도로 화가 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죠. 난 질투심에 미쳐 있었어요. 다행히 물리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1940년은 비비안 리와 올리비에에게 특별한 해였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의 배우자들이 각각 이혼에 동의하면서 두 사람은 정식적인 커플이 되어 함께할 수 있게 되었죠. 8월, 두 사람은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렸으며 비비안 리의 들러리로는 당대의 여배우 캐서린 헵번이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결혼은 두 사람에게 큰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이혼 합의의 일환으로 두 사람 모두 아이들의 양육권을 포기해야 했던 겁니다. 사랑을 위해 부모로서의 역할을 내려놓아야 했던 두 사람의 선택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었죠. 결혼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첫 번째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올리비에가 로미오를 맡고 비비안 리가 줄리엣을 연기하는 연극 무대였죠. 두 사람은 이 작품에 $10,000 이상을 투자하며 열정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연극은 흥행에 실패했고 두 사람은 엄청난 돈을 잃고 재정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관계에 또 다른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비비안은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양극성 장애로 고통받기 시작하며 끔찍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녀의 에이전트는 당시 그녀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화가 나면 목소리가 딱딱하고 거칠어지며 경멸적으로 변했죠.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그녀의 눈이었어요. 마치 낯선 사람의 차가운 눈처럼 변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발작이 끝나면 비비안은 기절했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전혀 없었고 극도의 두려움과 수치심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혔죠. 그녀의 정신적 고통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지만 안타깝게도 그녀의 고난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943년 비비안 리는 북아프리카에서 연합군 병사들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를 하던 중에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당시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했지만 이듬해인 1944년 결핵이라는 끔찍한 병명을 듣게 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된 것처럼 보였지만 의사들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녀를 너무 일찍 퇴원시켰던 거죠. 이 실수는 나중에 비비안 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핵에서 가까스로 회복한 이후 비비안 리는 다시 영화 경력을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출연한 영화들은 연이어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게다가 남편 올리비에의 영화 레베카에서 간절히 원했던 역할을 얻지 못했고 영화 오만과 편견의 주인공 제안을 어리석게도 거절하는 실수를 저지르며 점점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1945년 시저와 클레오파트라 촬영장에서 끔찍한 사고를 겪게 됩니다. 한 장면에서 매끄러운 바닥을 뛰어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심하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비비안 리는 임신 중이었고 이 사고로 유산을 겪게 됩니다. 이 비극은 그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겼고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죠.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영화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이 비비안의 정신 상태에 처음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일으킨 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비안의 삶은 단순히 고통으로만 정의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녀는 정말 놀라운 재능의 소유자였거든요. 최소한 3개국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고 샴 고양이를 특히 사랑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녀는 사진 같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극 대본을 한 번 읽으면 모든 대사를 외울 수 있었고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이라도 2번만 읽으면 충분했다고 하니 그녀의 재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녀가 전설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점들 때문이었어요. 모든 것을 뛰어넘어 자신만의 전설을 만들어냈죠. 그러나 비비안의 양극성 장애는 단순히 울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만 나타난 게 아니었습니다. 자주 통제할 수 없는 강렬한 성적 욕구에 시달리곤 했는데요. 남편 올리비에를 속이고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낯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택시 기사나 배달원 같은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과도 만남을 가지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 했던 거죠. 이런 문제들은 결국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큰 균열을 가져왔고 1948년이 되자 그들의 관계는 사실상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뉴질랜드에서 공연 중이었는데요. 이때 비비안의 감정 기복은 극에 달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신발을 잃어버리자 크게 흥분하며 무대에 오르기를 거부했어요. 이에 화가 난 올리비에는 그녀에게 소리를 지르며 폭력적으로 행동했고 비비안도 이에 질세라 그를 때리며 맞섰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이 공연 관계자들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이후 올리비에는 이 사건을 두고 그때 이미 우리 결혼이 끝났다는 걸 알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이 시기에 올리비에는 재능 있는 신인 배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젊은 배우 피터 핀치였죠. 올리비에는 유망한 피터 핀치를 무대에 세우며 적극적으로 지원했는데요. 하지만 핀치는 올리비에의 은혜를 갚는 대신 그의 아내 비비안 리와 잠자리를 맺고 말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 시점에서 올리비에는 이미 비비안의 감정 기복과 과도한 성적 욕구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비비안에게 1948년은 정말 힘든 해였습니다. 결혼 생활은 무너져가고 있었고 양극성 장애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게다가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렸고 성적 충동을 제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죠. 이 시기 비비안의 스트레스와 불행은 더욱 소름 돋는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 품이 있고 우아했던 그녀가 갑자기 통제할 수 없이 횡설수설하고 욕설을 퍼붓고 소리를 지르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녀의 모습이 이렇게 변해가는 걸 본 사람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술가들이 고통받는다는 고정관념은 괜히 생겨난 게 아닙니다. 비비안은 내면적 악마들과 싸우면서도 헐리우드 역사에 길이 남을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바로 테네시 윌리엄스의 비극적 연극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서 블랑쉬 듀보아를 연기한 것이죠. 비비안은 원래 연극 무대에서 훈련받은 배우였기 때문에 이런 강렬한 역할을 맡을 기회를 놓칠 리 없었습니다. 블랑쉬 듀보아 역할은 관객과 평단 모두에게 극찬을 받았지만 이 역할은 비비안 리의 정신에 끔찍한 대가를 요구했어요. 블랑쉬 듀보아 역할은 절망적이고 파멸적인 캐릭터로 그녀의 깨진 심리 상태를 연기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이 역할을 300번 넘게 무대에서 연기했는데요. 결국 이렇게 고백했죠. 블랑쉬를 연기하는 것이 나를 광기로 몰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연극에서 성공을 거둔 이후 헐리우드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영화로 제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비비안은 또다시 자신이 블랑쉬로 적합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감독은 처음에 그녀가 어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비비안은 감독과 제작진을 설득했고 결국 전 세계 관객들을 매료시키며 영화에서도 블랑쉬를 완벽히 소화해냈습니다. 그 결과 이 작품으로 2번째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거머쥐게 되죠. 하지만 비비안에게는 아카데미 수상조차도 오래된 기쁨으로 남지 못했습니다. 수상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비비안은 아카데미 트로피를 욕실 문을 고정하는 문받침대로 사용했다고 해요. 그녀의 삶이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었어도 이렇게 소소한 유머를 잃지 않았던 모습이 참 인상적이지 않나요? 비비안의 매력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조차도 빛을 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촬영할 때 그녀의 상대역이었던 말론 브란도는 그녀와 불륜을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비비안 리가 압도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는데요. 특히 그녀의 뒷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브란도는 비비안 리와의 관계를 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의 절친인 로렌스 올리비에와의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1953년
비비안 리는 영화 엘리펀트 워크의 주연으로 캐스팅되며 다시 한번 스크린에 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촬영이 시작되자마자 그녀는 심각한 정신적 위기를 겪게 돼요. 촬영 현장에서 점점 더 불안해지고 불면증도 악화되었으며 심지어 환각까지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렸고 결국 파라마운트 스튜디오는 그녀를 대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자리를 채운 배우는 바로 리즈 테일러였습니다. 당시 남편 로렌스 올리비에는 그녀 곁에 없었고 비비안은 위로를 찾기 위해 상대 배우였던 피터 핀치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영화 엘리펀트 워크에서 해고된 이후 비비안은 로스앤젤레스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는데요. 비행 중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려는 극단적인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그녀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비명을 지르다가 결국 진정제를 맞고 영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로렌스 올리비에는 그녀를 돕기 위해 마지막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3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그곳에서 여러 차례 고통스러운 전기 충격 요법을 받게 됩니다. 이 치료는 그녀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비비안의 고통은 비밀로 해야 했지만 당시에도 스타들의 사생활은 쉽게 비밀로 남지 않았어요. 그녀가 병원을 떠난 이후 무대에 다시 섰을 때 관객들은 열광했지만 그녀의 연기를 보기보다는 관자놀이에 남은 전기 충격 화상 자국을 볼 수 있다고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비비안 리와 로렌스 올리비에의 결혼은 이미 큰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비안 리와 피터 핀치의 불륜 관계를 비롯한 여러 문제를 견뎌냈지만 결국 갈등은 점점 깊어졌어요. 무대 위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는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공연 중에 관객들은 두 배우가 서로를 조롱하며 대사를 주고받는 것을 들을 수 있었고 무대 밖에서는 비비안 리가 혹평에 집착하며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1956년 44세의 비비안은 기적적으로 임신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이 아이가 자신과 로렌스 올리비에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또다시 그녀를 가혹하게 시험합니다. 유산을 겪게 되었고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녀는 비극적인 셰익스피어, 타이터스 안드로니쿠스 제작을 위해 유럽 투어를 하고 있었는데요. 비극적인 역할과 개인적인 상실이 겹치면서 그녀의 정신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비비안 리는 공공장소인 공원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발견되며 충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젖은 수건으로 올리비에를 때렸고 이에 화가 난 올리비에는 그녀를 방 한쪽으로 밀어버렸다고 해요. 결국 올리비에는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비비안 리를 떠나 조안 플로라이트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비비안 리와 헤어진 후에도 올리비에는 그녀를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비비안처럼 사랑했던 사람은 없었다는 말을 남겼지만 그녀의 기복심한 감정 상태를 더는 감당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렇게 헐리우드와 연극계를 대표했던 전설적인 커플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올리비에가 조안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동안 비비안 리는 배우 잭 메리베일과 가까워지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잭은 비비안 리의 양극성 장애를 잘 알고 있었고 올리비에에게도 그녀를 잘 돌보겠다고 약속했어요. 결국 1960년 비비안 리와 올리비에는 공식적으로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도 올리비에는 비비안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는 그녀에게 편지를 보내 이별을 고귀하고 용감하게 받아들여줘서 고맙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 비비안은 이혼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끝내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끝난 이후 비비안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한 번은 자동차를 빌렸는데요. 차의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시 칠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해요. 그러나 연극에 다시 도전하며 창작 활동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1963년 비비안 리는 뮤지컬 토바리치에 출연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무대는 그녀에게 최악의 재앙으로 남았습니다. 공연 도중 심각한 정신적 불안으로 대사를 잊어버리거나 노래를 너무 빠르게 부르거나 심지어 동료 배우들을 무대 위에서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관객들이 가득 찬 극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결국 그녀는 진정제를 맞으며 무대를 이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으로 토니상을 수상하며 배우로서의 재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1965년 비비안은 영화 Ship of Fools에 출연하며 스크린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촬영 중 또 다른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폭행 장면에서 배우 리 마빈을 하이힐로 너무 세게 때렸는데요. 그 충격으로 얼굴에 상처가 남을 정도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Ship of Fools는 비비안 리의 마지막 영화가 되고 맙니다. 그녀는 더 이상 카메라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고 불행히도 남은 시간이 매우 슬펐습니다. 비비안 리는 1967년 여름 폐결핵이 재발하며 점점 더 쇠약해졌습니다.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며 회복을 시도했지만 어느 날 화장실로 가던 중에 쓰러지고 말았지요. 그녀의 연인이었던 잭 메리베일이 그녀를 발견했을 때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녀는 1967년 7월 8일 런던에서 5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비비안 리의 소식을 들은 올리비에는 즉시 그녀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7년 전에 헤어졌지만 올리비에는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며 그녀의 시신이 옮겨질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비비안 리의 죽음 소식이 전해지자 런던의 모든 극장은 그녀를 추모하며 1시간 동안 불을 껐습니다. 그녀를 기리기 위한 이 특별한 헌사는 연극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감동적인 추모는 로렌스 올리비에에게서 나왔습니다. 올리비에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던 어느 날 비비안 리와 함께 출연했던 영화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이었습니다. 비비안 역시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녀는 한 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나는 긴 삶을 사는 것보다 짧더라도 올리비에와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하겠다. 비비안 리는 비극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녀의 사랑과 연기, 그리고 그녀가 남긴 유산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배우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빛났던 예술가였습니다. 조용하고 침착하며 누구와도 기분 좋게 지낼 수 있는 인간이면서 미친 듯이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게 되는 것을 올리비에는 이에 맞설 수 없었습니다. 여배우로서의 명성보다 무대에서의 호평을 탐내고 명배우 올리비에 부인이라기보다는 그 라이벌로 있으려 했습니다. 여배우의 이기심과 영광 사이에서 불타오르는 것이 비비안 리의 숙명적인 인생이었던 것 같고 화려하고 처절한 불길에 휩싸인 생애였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 시간에도 전설적인 인물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